오늘은 마지막 주차입니다. 자료구조에서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거창하게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그래프에서 살펴볼 수 있는 문제를 거의 다 봤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그래프라는 게 정말 방대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아직 볼 문제가 더 남아 있는데 그중에서 최대 흐름 문제와 그 풀이법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통상적인 자료구조 과목 뭐 여기 우리 고려대가 됐든 아니면 타대가 됐든 어디가 됐든 통상적인 자료구조 과목에서는 많이 다뤄야 13주차까지입니다. 그것도 많이 다룬 거고 다익스트라 뭐 나아가서 벨먼포드 정도 다루면은 보통 많이 다루는 기준으로 끝나는데 최대 흐름 문제를 제가 굳이 가져온 이유는 저희가 후반부에 계속해서 그래프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연속성 차원에서 가지고 온 겁니다. 어떤 문제는 우리가 잘 푸는데 어떤 문제는 우리가 못 풀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문제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우리가 배운 기법들을 바탕으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살펴보고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타 분반이나 타 강좌보다 훨씬 더 많은 내용들을 학습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게 성적 평정에는 당연히 반영이 된다. 뭐 알고 계시죠? 제가 어떻게 학점을 드리는지는. 네. 예, 네. 최대 흐름 문제를 그래서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적 자료구조 과목에서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기 때문에 막 오늘 파이썬 코드를 길게 해보지는 않겠습니다. 가벼운 마음으로 야 이걸 이렇게 풀 수 있네. 끝입니다. 그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은 됩니다만 파이썬 코드를 안 보니까 좀 부담은 덜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최대 흐름 문제가 응용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하나 정도만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제목이 명실상부하게 알고리즘이 박혀 있죠. 그래서 우리 자료 구조가 어떻게 알고리즘 차원에서 해석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4테마에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강좌 전체 쑥 보고 후속 강좌 교과목을 소개해 드리죠. 자, 참 많은 걸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프가 주어져 있을 때 그거를 쫙 펼쳐서 스팬해서 최소 신장 트리를 얻었습니다. 그게 뭐다? 트리는 트리인데 그래프의 일부 간선만을 택해서 얻은 트리인데 비용이 가장 낮아지는 트리다. 그거를 프림이나 크로스칼로 구해봤고요. 또 그 다음 주에는 좀 더 일상적인 차원에서의 문제. 다시 말해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데 가장 값싸게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물음에 대해서 음수 비용이 없다면 다익스트라, 있다면 벨먼포드나 아니면 플로이드 워셔를 활용한다라고 언급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면 다 본 것 같지만 그래프에서는 훨씬 더 많은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드렸고요. 또 다른 흥미로운 물음을 제가 하나 여러분께 던져드리고자 합니다. 이걸 끄는 게 좋겠군요. 예, 이게 제 썸네일이 나와야 될 텐데. 자, 이렇게 그래프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편의상 여기 오늘 저희가 볼 이 최대 흐름 문제에서는 편의상 이 반대 방향이 공존하는 경우는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즉 연결돼 있는 모서리가 있다면 그거는 그냥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연스럽게 흐른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서 오늘 살펴볼 게 최대 흐름 문제예요. 자, 각 모서리에 적힌 값은 용량과 방향을 의미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A에서 B까지의 이 방향, 반대가 아닙니다. 이 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 있다. 우리 배관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이 사이즈가 작으면 졸졸졸 흐를 거고 크면 확 흐르겠죠. 그런 것처럼 5만큼이 최대 흐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이기 때문에 6이 흐를 수는 없는 거고요. 1이 흘러도 상관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A에서 B로만 방향으로 물이 흐를 수 있고 5만큼 흐를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흥미로운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A에서 D까지, 좌 끝에서 우 끝까지 가장 많은 양의 흐름을 내가 전달하고자 합니다. 당장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에서 B로 O를 쏴 전해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자연스럽게 B에서 C로 시선이 가게 되는데 내가 5만큼 진짜 배관을 영끌한 거죠. 5만큼 쏴 쏴준 다음에 얘에서 5만큼 쏠려고 하면 배관이 터집니다. 이러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애당초 4만큼 쏴줘야 돼요. 어떻게 하려면 A, B, C, D 순으로 정석적으로 흐름을 주려면. 그러면 내가 4만큼 쏴줍니다. 쏴. 4만큼 쏴줍니다. 문제 없고요. 4만큼 쏴줍니다. 역시 배관이 커서 문제가 없어요. 그럼 내가 어떤 흐름을 만든 거냐? A, B, C, D를 거치는 4의 흐름을 만든 겁니다. 근데 이것만 될까? 아래쪽에서도 흐름을 만들 수 있잖아. 이를테면 O가 있는데
이 ED를 감안해서 이번에는 이렇게 그냥 가볍게 돌아볼게요. 다른 모서리 안 쓰고 A, F, E, D 순으로. ED가 배관 사이즈가 많이 작아요. 2지요. 그렇기 때문에 2만큼 쏴주겠습니다. 그러면 위에서 4의 흐름을 창조했고 밑에서 2의 흐름을 창조했다. 그럼 내가 지금 A에서 D까지 물 몇 리터 보낸 거예요? 6리터 보낸 겁니다. 그럼 내가 총 몇 리터까지 보낼 수 있을까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정말 이론적인 맥시멈만 내가 대략적으로 그냥 가볍게 생각하자면 10보다 더 보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일까? 이미 여기서 빠져나가는 게 B랑 F로 첫 발을 뗄 수밖에 없는데 B에서 첫 발을 암만 열심히 떼봤자 5리터밖에 못 보내고요. F도 5리터밖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많아봐야 10리터일 것 같은데 또 그래프 상황, 현실에 따라서 10리터를 못 보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최대 흐름 문제는 뭐냐? 정해진 정점에서 또 마찬가지로 정해진 다른 정점까지 가장 많은 흐름으로 물을 쏴주면 몇 리터 쏴줄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앞서 제가 경고까지 너무하네요. 주의를 드렸던 대로 생각하는 답이 우리가 옵티멀, 최적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두 개의 흐름을 창조해 본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지금은 좀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네. 네. A, B, C, E, D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걸 그냥 그리겠습니다. 네. B, C, D, F. 가 있다라고 했을 때 5, 5로 내가 쏴줄 수 있겠고요. 그 뒤에 9, 8. 아래로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대각선으로 3. 위엔 4. 이쪽은 2였던 것 같고요. 아래로 9. CD로도 9가 갈 수 있겠습니다. 그랬어요. 이거 왜 스크린이 안 올라가나 모르겠네. 지난주부터. 자,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을 때 우리가 두 가지 흐름을 창조해내겠습니다. A, B, C, E, D로 물을 흘려요. A, B, C, E, D. 즉 꺾어가는 겁니다. 이만큼 흘릴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보시면 있습니다. 2보단 배관이 훨씬 크고요. 얘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얘는 배관을 맥시멈으로 다 써요. 그러면 우리가 흐름 2를 생성한 겁니다. 그걸 제가 여기에 약간 게임 레벨처럼 2라고 누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배관이 이만큼 보내면 그만큼 좁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5였어요. 이미 흐름을 이만큼 보냈기 때문에 이제는 3 정도만 더 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덜 안 보낼 수도 있겠지만 A, B, C로 갔다. 4였던 배관에 이미 2를 흘렸기 때문에 2만 더 할 수 있고요. 얘는 좀 넉넉하네요. 그리고 얘는요. 끝났습니다. 0이라고 표기할 수가 있는데 사실상 ED는 의미가 없는 배관이 되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우리가 뭐를 하냐. A, B, F, C, D를 3만큼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A, B, F, C, D 보니까 다 3보다 같거나 커요. 그래서 3만큼 쏴주면 2, 게임 레벨. 최대 흐름의 합은 5가 되겠고요. 3만큼 쏴주겠습니다. 얘는 0이 되고요. A, B, F지요. F도 5로 강등이 되겠고요. F에서 C로 9는 6으로 강등이 되겠고 F에서 C죠. F에서 C로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겠고요. C에서 D로 가면은 얘는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5만큼의 유량을 얻었습니다. 합의 유량의 합을 5만큼 얻었는데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이제 더 이상 물을 못 쏴줍니다. 왜 그러냐? A에서 B로는 다 했어요. 얘 배관은 그냥 끝났습니다. 소명이 다 했고 A에서 F로 쏴주는 것밖에 없는데 A에서 F로 쏴준다라고 하면 그래봐야 뭐예요? 2로 가거나 C로 가거나잖아요. 2로 가는 걸 먼저 생각해 볼게요. 2로 가면은 갈 데가 D밖에 없는데 2배관이 끝났습니다. 다음으로 F에서 C로 가는 건 애초에 안 됩니다. 왜? 얘도 배관이 끝났으니까. 그 뜻은 뭐다? 우리가 지금 최대 유량을 5로 얻은 건데 이게 뭔가 이상합니다. 우리 방금 전에 진짜 그냥 단순하고 직관적으로 했던 것만 하더라도
여기 4 쏴주고 여기 2 쏴주면 6이라는 결론에 도달했는데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5예요. 뭐야? 우리가 그래서 아무 흐름이나 딱 잡아가지고 슉슉 짓는 방법으로는 절대 최적회를 언제든 찾을 수는 없다라는 결론에 도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는 최적회를 못 찾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 많어. 이렇게 문제가 딱 있을 때 얘를 바탕으로 최적회를 쉽게 구하는 방식을 역시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으로 정립을 한 겁니다. 이걸 보도록 할게요. 근데 미리 말씀드리자면 알고리즘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봤던 다익스트라 프림 같은 것보다는 조금 직관적입니다. 왜? 단 하나의 원리만 덧붙이면 이게 순식간에 풀린다라는 거예요. 무슨 원리를 덧붙이냐? 다음 슬라이드 보도록 하죠. 자, 애초에 배관, 이 송전이랑도 참 비슷한 문제죠. 내가 4만큼 송전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4만큼 송전이 가능한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1만큼을 송전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맥시멈 송전 가능량이 4인 상황에서 1만큼 쏴줬다라고 생각을 할게.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했던 건 사실 굉장히 1차원적입니다. 왜? 4를 1 낮춰서 3으로 바꿨어요. 근데 이거 바꾸어 말하자면은 취소를 1만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다시 말해서 우리가 배관에서 흐름을 결정했다. 물을 쏴주겠다라고 하면은 물 넣어야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게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의 기본 원리예요. 즉 1만큼 쏴줬으면 1만큼 쏴준 걸 다시 취소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반대 방향도 생각하자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최적회가 왜 반드시 보장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경로를 택했어. 예를 들어 처음 해봤던 경로 같은 경우에는 A, B, C, D, A, F, E, D. 좀 직관적인 경로였죠. 두 번째로 봤던 경로는 A, B, C로 잘 나가다가 E, D로 꺾고 하는 경로였어. 자, 우리가 처음에 했던 방식이 최적회를 보장 못 해준 이유는 뭐였냐면요. 물을 수가 없어서 그랬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 A, B, C, D로 화끈하게 갔어. 야, 내가 4를 쏴줄게. 그럼 그 선택을 내가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4는 좀 너무했고 한 1 정도 빼고 안 돼요. 그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포드 풀커슨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허용해 줌으로써 이 흐름이 좀 부적합한가? 야, 그럼 다시 역으로 배관해. 이렇게 하면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결국 반대 방향 흐름까지 기록하는 과정을 반복해서 가능한 모든 흐름을 찾으면 우리가 그게 바로 포드 풀커슨이 제시하는 최적회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준 흐름을 다시 돌이켜 세울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최적회가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볼까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똑같은 과정을 반복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에 이렇게 쏴주고 마찬가지로 했더니 5밖에 안 됐어요. 5는 상당히 부적합한 해입니다. 최적회가 아니에요. 자, 그러면 방금 전과 똑같은 방식으로 흐름을 만들 때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에 입각해서 제가 지금부터 흐름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E, D 이 경로로 흐름 2만큼을 보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 2만큼인지는 알고 계시죠? 가장 작은 배관이 2니까 최대한 많이 쏴주자라는 겁니다. 그 논리는 동일해요. 내가 흐름을 자신 있게 잡았어. 그럼 많이 쏴주세요. 전혀 문제 없으니까. 자, 이만큼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포드 풀커슨의 핵심은 뭐다? 내가 보낸 만큼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X만큼의 흐름, 지금은 2죠. 이만큼의 흐름을 보냈을 때 A에서 B로 이만큼이 갔기 때문에 얘가 배관이 3으로 쪼그라드는 건 맞아요. 왼쪽 한번 볼까요? 제가 원래대로 숫자를 돌려놓겠습니다. 5, 5고 8이고요. 3, 9 그리고 밑에도 9 2, 4, 9 가 되겠습니다. 문제가 없어 보이는군요. 자,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우리가 흐름 2를 생성하는 건 똑같습니다. 처음에 했던 그 잘못된 방식이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A에서 B를 먼저 볼게요. 하나의 흐름인데 A에서 B만 똑 떼서 볼게. A에서 B로 이만큼을 쏴줍니다. 그럼 배관은 좁아집니다. 어떻게? 3만큼 좁아진다라는 거죠. 이만큼의 흐름을 쏴줬어요.
자,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얘를 물을 수가 없다라는 게 최적화가 보장 안 되는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이만큼 보냈는데 나중에 야 1만큼은 취소할게. 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우리가 새롭게 표현을 해낼 수 있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검은색으로 표기해드리면 3만큼으로 좁아졌으니까 야 내가 지금 2리터 보냈거든? 근데 나중에 2리터 물을 수도 있게 해주라. 라고 해주자라는 겁니다. 즉 이만큼 줄이는 대신 B에서 A로 즉 역방향으로 이만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자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B에서 C도 흐름 2를 보내기 때문에 얘는 더 이상 4가 아니에요. 안 헷갈리시게 두 색을 다 쓰겠습니다. 4가 아니라 2가 된다라는 겁니다. 배관이 좁아지는데 나중에 내가 물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반대로도 2를 생성해낸다라는 거예요. C에서 2를 생각하겠습니다. 9는 7로 좁아지겠죠. 배관이 좁아질 텐데 반대 방향으로 물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추가 생성된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합산이 9인 거는 불변인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2에서 D, 여기서 2를 쓰는데 자, 얘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배관을 있는 힘껏 쓰기 때문에 얘는 0이 되거든요. 자, 근데 앞으로 0이 되면은 불필요하잖아. 뭐 복잡하게 볼 거야? 그렇기 때문에 0이 되면 이 화살표는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0짜리 배관이 무슨 의미가 있어? 배관이 불가능한 거죠, 작동이. 그러면 그 대신 어떻게 한다? 내가 나중에 물을 수 있다. 반대 방향으로 이만큼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새로운 그래프에 대해서 내가 또 흐름을 창조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이만큼 레벨을 누적했습니다. 자, 최적이 어디까지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진짜 포드 풀커슨이 맞는지. 제가 지금 그려드린 거랑 동일합니다. 동일하겠고요. A, B, C, E, D가 되는데 제가 요거를 슬라이드 상으로는 조금 잘못 썼네요. A, B, C, E, D이기 때문에 얘가 7, 얘가 2가 됐어야 되는데 얘는 오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수정을 좀 해드릴게요. 자, 좌측 칠판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는 A, B, F, C, D 기준으로 이만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A, B, F, C, D를 기준으로 이만큼 생성을 할 건데 자, A, B, F, C, 그 다음으로 D. 맞죠? 3이죠, 3. A, B, F, C, D. 저도 왔다 갔다 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A, B, F, C, D의 흐름으로 3만큼 보내줄 수 있는 이유는 뭐다? 그 사이에 가장 좁은 배관이 3이어서 그렇습니다. 볼까요? A, B. 반대가 섞여 있어서 헷갈리시겠지만 그냥 두 배관이 공존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배관을 하나 판 거야. 그래서 3만큼 보낼 수 있는 A, B 배관도 있는 거고요. BA 배관도 이만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상태에서 A, B, F, C, D로 가는 동안 제일 작은 배관을 생각하면 3자리가 제일 작아요. 그래서 3만큼을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 B로 3만큼 쏴주면 어떻게 된다? 3이 0이 되는데 우린 그걸 배관을 없앤다고 약속했어요. 3만큼이 줄어들었고요. 그 대신 취소도 3만큼이 늘어났다는 거 기억하시죠? 얘는 5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에서 F로도 3만큼 쏴주는데 그럼 5로 줄겠죠. 그리고 이제 역배관 3이 새로 탄생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F에서 C로 가겠습니다. F에서 C로 가는데 3만큼을 보낸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미 3이군요. 그럼 이 배관은 더 이상 못 쓰는 겁니다. 대신 반대 방향으로 역방향 배관 3이 탄생한다라는 거지요. 예, 아마 각도상 보일 겁니다. 각도가 조금 밋밋하다 하면은 말씀을 해주세요. 비대면 분들. 자, F에서 C로 보냈습니다. 마지막으로 C에서 D로 보낼 건데 9는 넉넉하군요. 9는 6으로 바뀌겠고요. 역배관 3이 새로 생겨나겠습니다. 벌써 5가 됐고요. 주목할 게 뭐냐면 우리 지금 처음 슬라이드에서 찾아봤던 그 5짜리, 이 5짜리 솔루션을 똑같이 재현했는데 이미 더 흐름이 보여요. 왜? 지금 얘 기준으로 보자면은 더 보낼 흐름이 있어. A, F, B, C, D 이런 것만 하더라도 지금 새로 생긴 검은 배관 덕분에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원래는 우리가 포드 풀컷은 없이는, 다시 말해서 역배관 없이는 여기서 끝나는 거였거든요. 그냥 오, 땡 이렇게 틀리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역으로 환산한 것 덕분에 새로운 가능성을 찾았다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두 번째 단락에 말씀을 드린 거예요. 반대 방향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2와 3, 여기서 2, 여기서 3을 생성했다면 여기서 끝났습니다. 맥시멈이 끝났는데 이제는 새롭게 뭔가 흐름을 더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A에서 B로는 못 갑니다. 역배관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A에서 F로 가는 거를 생각을 해볼 텐데 AFED, 당장 조금 더 요렇게 요 방향으로 뭔가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CED 아마 제가 A, B, C, D, E, F를 바꾸는 과정에서 슬라이드에 있는 거는 조금 바꿔서 넣은 것 같아요. 슬라이드는 제가 나중에 보고 일괄 수정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칠판을 보시는 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우리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 거냐면 칠판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5가 누적된 상태에서 제가 방금 전에 사실 찾았어요. 뭘 찾았냐면은 이 자리를 찾았거든요. 어떻게 찾았냐? A, F, B. 역배관 덕분에 가능합니다. 역배관 덕분에 A, F, B, C, D로 하면은 이만큼 쏴줄 수 있거든요. 왜? 얘가 가장 작으니까. 그럼 쏴주도록 하겠습니다. A, F, B, C, D. 헷갈리지 않게 적을게요. A, F, B, C, D 순으로 이만큼을 넣는다라고 할 때 일단 업데이트는 하겠습니다. 우리 벌써 지금까지 봤던 최적해는 이미 경신했습니다. 왜? 5도 6도 아니고 7만큼 쏴줄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으니까. A에서 F로 쏴줄게요. 그럼 3만큼으로 줄겠고요. 그 대신에 역배관 또 생길 겁니다. 2. 그러고 나서 F에서 B로 쏴줄 건데 F에서 B로 쏴준다는 건 2. 우리가 비록 새로 창조해낸 역배관이지만 이 배관을 쓰는 겁니다. 이미 새로 창조해낸 요 검은 배관을 쓰는 거니까 그 방식대로 가시면 돼요. 검은색, 파란색 헷갈려 하지 마시고 방향대로 가세요. F에서 B로 이만큼 쏜다. 그럼 3이 1이 돼야 되죠. 그 대신 마찬가지로 우리가 파란 배관 거 갖다 쓰면 검은 배관이 생겼던 것처럼 반대 방향도 마찬가지로 보상을 해달라는 겁니다. 얘가 이만큼 줄었어? 그럼 얘가 이만큼 늘어나죠. 그래서 5가 7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7이 된 상태에서 이제는 F에서 B로 보냈습니다. B에서 C로 이만큼 보내겠습니다. 좀 뭔가 편해질 것 같아요. 왜? B에서 C로 이만큼을 보내는 순간 이 배관이 수명을 다합니다. 그러고 나서 얘가 2가 아니라 4가 되겠고요. B에서 C, 그 다음은 C에서 D가 되겠습니다. C에서 D로 이만큼을 쏴주는데 그러면은 파란 배관이 4만큼으로 폭이 좁아지겠고요. 그 대신 검은 배관이 3에서 2만큼 더 늘어서 5가 될 겁니다. 끝! 이제 7이 됐고요. 흐름이 더 보이십니까? 혹시 보이시나요? 7만큼 일단 지금 최고기로 경신했어요. 베스트 스코어. 더 있습니까? ASD까지 쏴줄 수 있는 흐름. 어디일까요? A부터 시작해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만약 있다면. AFE? AFECD? AFE? C 검은 배관 있네요. D. 뭐야? 이만큼 더 보낼 수 있네요. 그렇게 할게요. 예. 이만큼 더 보내니까 이미 우리는 9로 또 우리의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AFECD 정확히 말씀해 주신 거 맞고요. 그거를 위에다가 반영을 할게요. 라고 했을 때 이만큼 쏴줄 수 있습니다. 왜? 잘 나가다가 EC에서 2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만큼 쏴준다라고 했을 때 결말이 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검은 배관마저도 소실된다면 별로 할 게 더 없어 보여요. 일단 그리긴 그릴게요. A에서 F로 갈 때 3짜리 배관인데 이만큼을 쓴다. 1. 아주 콩알만하게 배관이 남겠고요. 역시 취소 가능성 2를 늘려서 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F에서 E로도 이만큼 쏴주겠습니다. 얘는 뭐 한참 남네요. 7. 다만 역가능성 2는 고려하겠습니다. E에서 C로 가겠습니다. 작은 배관 2짜리를 다 쓰기 때문에 얘는 소실이 되겠고요. 주의해야 될 거 얘가 이만큼 줄어? 그럼 얘가 이만큼 늘어야지. 9가
너무 양심이 없군요. 예. 이렇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E에서 C로 봤습니다. C에서 D까지로 마지막으로 보낼 건데 C에서 D로 보내면은 무슨 배가 쓴다? 파란 배관 쓴다. 이만큼 감소되겠고요. 검은 배관은 대신 7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제가 칠판에 적어드린 건 반영해서 슬라이드를 수정을 해드릴게요. 자, 그러면 우리 9로 또 최고기록 경신했습니다. 미리 스포해드린 대로 어차피 어떤 방식을 써서 날고 뛰든 간에 10보다 더 보낼 수는 없습니다. 원본 그래프가 그렇게 생겼으니까. 자, 근데 여기서 1만큼 더 보내면 진짜 맥시멈인데 1만큼 더 보낼 길이 있을까요? 애석하게도 그건 안 보입니다. 왜? 검은 거 파란 거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어차피 A에서 F로밖에 못 가요. B로는 닫혔잖아. A에서 F로 1만큼 간 다음에 F에서 갈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해 보니까 뭐 2로 갈 수 있어요. F에서 2로 가는 걸 먼저 생각해 볼까요? F에서 2로 가는데 방향키가 없습니다. 화살표가 없죠. 안 돼요. F에서 이번엔 B로 가는 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렇게 솟구치는 거 가능은 하거든요. 근데 B에서 갈 길이 없어요. B에서 A로 돌아올 거야? 뭐 물 사이클 아니잖아요. 그래서 B에서 C로도 못 가고 A로도 못 가고 마지막으로 A에서 F, F에서 C로 가는 걸 생각해 보는데 이미 다 쳐버렸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다. 다시 말해서 9가 구하는 최대 유량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대 흐름이 9다라는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 이게 그래프가 왔다 갔다 하면 화살표가 좀 많지요. 지금 10개가 넘잖아.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귀찮았던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대원칙은 뭐다? 난 취소할 수 있어. 흐름을 거두어 드릴 수 있어. 만 하면은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결과가 바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여기서 되게 중요하게 말씀은 안 드렸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사실 하나가 있는데 어떤 게 있을까? 우리가 A, B, F, C, D 라고 이 흐름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거는 그냥 지정해 드린 거죠. 아비트러리하게 말 그대로 그냥 이거 흐름으로 만들어 볼까요? 해서 만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싫어. 그래서 개인적으로 연습하면서 다른 흐름을 만들고 싶어.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9로 답이 귀결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포드 풀커스는 어떻게 여러분이 어느 흐름을 가능한 흐름을 선택하든 간에 9라는 최적답이 보장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포드 풀커스를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를 파이썬 코드로 좀 세밀하게 보거나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보니까 약간 어떻게 만약에 구현을 한다면 할지는 대충 느낌이 와요. 흐름을 만들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흐름을 만든 다음에 내가 더 이상 A에서 D로 향할 수 없을 때 그때 누적된 토털 플로우를 출력하면 되겠죠. 여러분 근데 A에서 D로 못 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A에서 D로 갈 수 있는 경로가 없다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이건 중요해서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가 되었든 간에 A에서 시작해서 D 탐색이 안 된다라는 겁니다. A에서 D까지 가는 흐름이 없다. 또는 A에서 D까지 가는 워크가 없다라는 거는 A에서 출발하는 BFS든 DFS든 간에 D를 도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둘을 중요하다라고 강조드린 이유가 있어요. 이 두 탐색 방법을 배운 이유 자체가 이런 식으로 경로에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배운 이유 중에 하나예요. 결국 우리가 탐색을 이용해서 더 이상 흐름이 없는 상황을 구현해 볼 수 있다. 그러면 토털을 반환해 내면 되겠죠. 이게 바로 포드 풀커슨 알고리즘의 전체 얼개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자, 없으면은 우리가 결국 누적된 최대 흐름, 이 곧 구하는 맥시멈 플로우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엑서사이즈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숫자가 좀 간단해가지고요. 포드 풀커슨을 쓴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래요. 그러니까 눈으로만 보더라도 0에서 2까지의 최대 흐름은 얼마나 되겠습니까? 0에서 2까지 가려면은 아무리 생각해도 요 방향밖에 안 돼요. 근데 0, 3, 2를 거치는 과정에서 배관이 작은 3, 2를 지나기 때문에 0에서 2까지, 즉 0, 3, 2를 가는데 최대 흐름은 1이 되겠죠. 1이 되겠습니다. 포드 풀커슨을 적용하셔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요. 다만 숫자가 간단하니까 눈으로만 보는 겁니다. 0에서 4까지도 매한가지입니다. 얘가 그나마 조금 더 생각할 법한 게
0에서 4까지로 가는 방법은 이렇게 갈 수도 있겠고요. 요렇게 갈 수도 있겠고, 심지어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겠고, 요렇게 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조금 간단한 편인 건 뭐냐면 위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0, 1, 4의 과정에서 이만큼, 최대 이만큼의 플로우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0, 1 배관을 소진해버립니다. 심지어 아래 같은 경우에도 0, 3, 4로 가는 과정에서 이만큼을 보낼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0, 3 배관을 소진해버립니다. 결국 0에서 4까지의 최대 흐름은 4만큼이 되겠고요. 2에서 4까지의 최대 흐름 같은 경우에는 나가는 방향이 두 갈래거든요. 얘는 들어옵니다. 나가는 방향이 두 갈래인데 얘는 그냥 이만큼 보내면 이 자체가 흐름인 거고요. 위에서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낼 수 있는 거는 1, 다 하면 3이 되겠죠. 1, 4, 3, 다 더하면 8 이렇게 나올 수 있겠는데 뭐 시험이라든지 다른 여러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반대 방향도 고려하는 그래프가 출제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10분 쉬었다가 3시 정각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QR은 지금 보여드리죠. 쉬는 시간이 지연된 게 아니죠. 수업이 지연된 거죠. 네. 엑서사이즈 1에서 그 채팅 질문 중에서 노드 2에서 4까지 최대 흐름 한 번만 더 설명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한 번 더 설명드리고 다음으로 넘어가죠. 노드 2에서 4까지의 최대 흐름을 계산하기 위해선 2에서 애초에 어디로 나갈 수 있냐를 봐야 됩니다. 근데 2는 이렇게, 즉 2방 비디오 켜져 있죠. 네. 2에서 4쪽 가는 펌프도 있고요. 배관도 있고요. 2에서 1쪽 가는 펌프, 배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배관으로는 다이렉트로 이 흐름이 정립되기 때문에 일단 2는 누적이 되고요. 그리고 2에서 1노드를 거쳐 4노드로 가는 방향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배관이 쬐끄만 게 하나가 섞여 있기 때문에 1밖에 못 보냅니다. 그래서 누적된 2에 새로 추가된 1을 더해서 3이 최대 흐름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겁니다. 답변이 됐을까요? 네. 언제든 그 중간에 다시 설명해달라라는 부분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대 흐름 문제 뭐 흥미로워요. 배관, 송전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이게 전혀 상상치도 못한 상황에서 활용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주 우리가 실생활과 밀접한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5명의 이 직장인들이 있습니다. 민혁부터 주원까지. 5명이 있다고 했을 때 이 5명을 기관에 매칭하려고 하는데 민혁이가 원하는 기관도 있을 거고요. 보건복지부가 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원하는 기관이 있고 기관이 원하는 사람이 있다. 자, 그 매칭 결과를 제가 사랑의 짝대기 마냥 이렇게 표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좀 소외되는 사람이 적었으면 좋겠어. 5명 모두 완벽하게 매칭이 안 될지더라도 실제로 안 돼요. 안 되게 제가 설계를 했습니다. 실제로 안 되는데 최대한 많은 매치를 내가 갈망한다라는 거죠. 왜 대체 이 뜬금없는 얘기를 지금 하냐 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풀 수 있다? 요렇게만 하면 순식간에 포드 풀커슨을 쓸 수 있는 형태로 바뀐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목이 자료구조에서 알고리즘으로이죠. 알고리즘으로 우리가 교과목이 넘어가게 되면은 생각하는 힘을 활용하는 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집니다. 자료구조를 듣는 과정에서도 좀 이제 약간 발칙하게 꼬아 생각한다든지 좀 논리적으로 고민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했을 거예요. 근데 알고리즘에선 더 필요합니다. 알고리즘에서 활용되는 게 주로 이런 느낌의 두뇌 회전이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가 포드 풀커슨, 나아가서 최대 흐름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맥시멈 플로우 누적값을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잘 생각해 보면은 얘는 전혀 유향도 아니고 전혀 그래프스럽지도 않지만 잘 생각했을 때 위에서부터 아래로 간다. 어떻게? 스무스하게 민혁이가 행안부로 간다. 이거를 하나의 일자리 흐름이라고 간주하게 되면 이런 게 생각의 전환이죠. 일자리 흐름으로 간주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뭐다? 최대 매칭되는 사람 수. 근데 어차피 한 사람당 무조건 1이라고 내가 유량을 고정해버리면, 박아버리면 그럼 그게 결국 맥시멀 플로우 문제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타트. 직접 우리가 뭐 흐름을 찾아보진 않겠습니다만 그냥 모든 모서리에 방향을 주고 기왕 여기가 스타트니까 방향을 이렇게 주자고. 스타트에서 민혁으로, 스타트에서 형원으로, 마찬가지로 민혁에서 행안부로,
평원에서 기재부 로. 이렇게 모든 방향들을 내가 지정을 했을 때 이 그래프에 대해서 12개의 노드가 존재하는 이 그래프에 대해서 최대 흐름 문제를 보드 풀커슨 2 됐든 뭐가 됐든 풀면은 답이 바로 나온다라는 거죠. 참고로 4쌍입니다. 5쌍은 안 되고. 그렇게 우리가 4라는 최대 흐름을 얻는다. 그와 동시에 4쌍이구나라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번 학기 끝나고 또 가을 학기에 알고리즘을 듣는 분들도 있겠고 여러 다른 과목들을 듣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지금부터 좀 고민하고 실력을 쌓으셔야 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배웠던 것들이 규칙에 가까운, 즉 포드 풀커스는 이렇게 하는 거야, 다익스트라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면 그걸 어떻게 좀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을까? 방안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알고리즘 얘기를 했으니까 기왕 이렇게 된 거 좀 더 말씀을 드리지요. 채팅이 있는데 좋습니다. 자, 알고리즘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자료구조 알고리즘이 거의 다루는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분반에 따라 다르지만 여러분이 뭐 가을 학기에 어떤 알고리즘 과목을 듣는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배운 내용에서 거의 한 5, 60%가 겹칠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자구치고는 좀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때려야 뗄 수 없는 밀접한 연관이 있는 과목이어서 알고리즘 관련된 내용을 좀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디, 이 그리디의 대표격이라고 할 수 있는 분을 제가 모셔왔는데 자, 그리디 알고리즘, 욕심쟁이 알고리즘, 탐욕 알고리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요거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엑서사이즈 하는 중간에 제가 선지로 이거 그리디다라고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소개까지도 해드렸는데 영상에서 좀 세세하게 묘사를 해드리죠. 그리디 알고리즘 같은 경우에는 매 순간 국소적인 최적해를 찾는 과정을 반복. 말이 좀 어렵죠? 쉽게 가겠습니다. 매 순간마다 가장 좋아 보이는 답을 찾아 그 답을 계속 누적하거나 반복한다면은 그게 곧 전체 문제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문제 해결의 한 패러다임이 되겠습니다. 이 욕심쟁이 알고리즘 또는 탐욕 알고리즘을 통해서 구한 해는 특징이 뭐냐면은 반드시 최적의 해다라고 보장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예시를 제가 동전으로도 소개해드렸는데 하나 더 보여드리도록 하죠. 이런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는 주에 22시간밖에 여가 시간이 안 납니다. 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 상태에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결국엔 내가 버는 돈을 최대로 만들고 싶어요. 내가 버는 돈을 최대로. 단 22시간 넘게 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을 최대로 벌면 다 하면 되겠죠. 근데 22시간이 훌쩍 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4가지 중 적당히 몇 개가 될지 모르겠지만 고르자라는 건데 우리가 욕심쟁이 알고리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여러 가지 접근이 가능해요. 여러분 참고로 그리디는 문제를 해결하는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이걸 기계적으로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뭘 보고 100% 그리디야 라기보다는 그리디적인 관점이 있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훨씬 합당한데요. 그리디적인 관점, 그 패러다임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생각할 수 있냐. 일단 첫 번째로 돈이 최고인 집계사장님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돈 최고로 제가 그리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지금 순간에 가장 좋은 걸 택할 거야. 그리고 지금 순간에 가장 좋은 건 제가 기준을 삼은 대로 돈이 최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돈이 최고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편의점 알바를 해야 됩니다. 18만 원을 제가 벌었고요. 20시간을 소진했습니다. 자, 근데 이미 여기서 그리디의 문제점이 파악되는 게 내가 2시간을 효과적으로 쓸 수가 없게 됐습니다. 왜? 다 2시간이 넘어요. 그래서 결국 18만 원이라는 거금을 번 건 맞지만 그뿐이에요. 더 일을 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영리한 그리디를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냥 이렇게만 하게 되면 너무 한 덩어리를 몰아서 해버리게 되잖아.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 일의 효율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시급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이 시급을 고려해서 했을 때 여러분 애써 나눠보지 마세요. 제가 미리 나눴습니다. 시급 기준으로 가장 센 건 뭐 같아요? 온라인 멘토링이 제일 세거든요. 12,500원 같아. 얘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18시간이 잔여 시간으로 남고요. 5만 원 벌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급이 센 거를 보면은 요 친구거든요. 교내 근로장학생. 그러면 역시 4시간 더하기 8시간, 12시간을 소모했고요. 14만 원을 벌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친구 되게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더 심해. 더 최적이랑 멀어졌어. 왜? 12시간 소모해서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어요. 사실 이 문제의 해답은 뭐냐면 여러분 딱 대충 지금쯤면 느낌 오시죠? 어떻게 해야 제일 많이 벌어요?
18만 원 아니었고요. 14만 원도 아니었습니다. 더 벌 방법 아는 분 계실까요? 뭐랑 뭐 해야 돼? 교내 근장을 하고 학원 질문 조교를 하면 21시간을 소모하면서 24만 원. 지금까지 살펴봤던 것 중에 가장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지요. 이거 보통 학부 알고리즘에서 다루는 여러 문제 중에서 냅색 프로블럼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가 묘사를 해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볼 수 있다시피 그리디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그리디를 적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그리디는 어떻게 했냐? 무조건 돈이 최고야. 두 번째 그리디는 효율이 최고야. 그 두 가지 방법 다 최적화가 안 나왔어요. 그래서 그리디는 이 문제를 포함한 아주 많은 문제에서 최적화를 보장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바꿔 말해서 뭐예요?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건 최적화를 보장한다는 걸 증명할 때 비로소 완벽한 알고리즘이 된다라는 거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여러분 무려 6개 봤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6개를 봤는데 이 중에서 그리디에 해당하는 게 뭐다? 제가 초록색으로 표시해드렸습니다. 초록색 알고리즘들이 그리디적 성향을 갖고 있는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총 6개 중에 4개가 그리디적 성향을 갖고 있군요. 중간중간 말씀을 드리긴 했습니다. 설명을 한 번 더 드리자면 프림 같은 경우에는 애당초 정점 하나 딱 있어. 시작점 딱 두고 야, 내 기준에서 뭐 미래는 난 몰라. 미래는 모르고 내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공사 장소 어디야? 라고 찾았죠. 그렇게 이은 다음에 야, 내 둘 기준에서 이제 둘로 이었으니까 둘 기준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어디야? 미래는 없어. 가 반복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프림이야말로 가장 대표적인 그리드라고 소개를 해드렸고 그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풀리는 게 다익스트라는 프림을 누적만 하는 거. 즉 다익스트라도 프림과 동일한 그리디 패러다임을 공유한다라는 건 이미 설명을 사실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크루스칼 같은 경우에도 이거 그리디인가 싶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정렬이라는 과정이 들어가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리디입니다. 왜냐하면은 정렬을 하는 건 그렇다 쳐요. 모서리를 가장 싼 거 15억, 그 다음 17억, 그 다음 19억 한 다음에 우리 뭐 하냐면요. 그냥 우리 시체말로 그렇게 표현하죠. 약간 무지성이라고 하나?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집어넣는 겁니다. 15억, 17억, 19억 모서리를 다 선택해요. 근데 뭐만 피한다? 사이클만 피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싼 놈, 지금 상황에서 가장 싼 놈. 아, 근데 사이클 있어? 그럼 패스.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얘도 넓게 봐서 그리디 알고리즘에 속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익스트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포드 풀커슨 같은 경우야말로 그리디입니다. 왜?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흐름을 여러분이 고르든 간에 여러분은 9라는 정답에 도달할 거라고. 뭘 하든 상관없어요. 그냥 지금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답을 적되 반대 방향만 고려하자. 그럼 무조건 9라는 결과에 도달하게 된다. 포드 풀커슨도 그리디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2단화 두 놈은 뭐예요? 벨만 포드랑 플로이드 워셔 같은 경우에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기 잘 나와 있는 대로 그리디가 아닙니다. 그리디가 아니면 그럼 뭔데? 간단하게만 보겠습니다. 우리 알고리즘 과목은 아니니까. DP라는 게 있습니다. 다이나믹 프로그래밍 동적 계획법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게 사실 말은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인데요. 막 다이내믹한 건 아니에요. 다이내믹하면 막 슬라이드가 움직였어야 됐겠지만 그러진 않는데 얘는 뭐냐? 주어진 문제를 더 작은 크기의 문제들로 쪼갭니다. 어디서 많이 봤는데 우리 제귀 호출을 이용해서 피보나치나 팩토리얼 구하는 거 그런 것도 사실 어찌 보면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쪼개는 거죠. 그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주어진 문제를 더 작은 크기의 몸집 작은 문제들로 나눈 다음에 그걸 해결해서 최종적인 큰 몸집의 해에 다가가는 형태를 말하는데요.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사실 다른 패러다임이랑 헷갈릴 수가 있어요. 충돌할 여지가 있는데 뒤에가 중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주어진 문제를 쪼개서 몸집 작은 놈부터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종전에 찾아둔 해를 다시 활용하는 것이 사실 동적계획법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벨먼 포드가 동적계획법이라고 제가 앞서서 다이어그램으로 보여드렸죠. 시뻘겋게 해드렸잖아. 시뻘건 두 놈이 다이내믹인데 얘가 다이내믹에 해당하는 이유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일단 얘는 주어진 문제를 좀 더 작은 단계로 쪼개서 푸는 게 맞아요. 왜? 전체가 있을 때 쓱 보고 전반적으로 아 이거야. 아, 이거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뭐냐? 2단계로 쪼개서 푸는 게 아니에요. 2단계로 쪼개서 푸는 게 아니라 3단계로 쪼개서 푸는 게 맞아요. 왜? 전체가 있을 때 쓱 보고 전반적으로 아 이거야.
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절대 아니고 라운드를 거쳐서 1라운드 끝, 2라운드 끝 등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때문에 일단 쪼개는 거고요. 심지어 쪼개서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뭐를 합니까? 기존에 기억했던 거를 되살린다라는 거죠. 우리 원래는 병원까지 가는데 80분이 소요돼요. 그럼 그 80분을 기억하는 겁니다. 다이내믹 핵심이라고 했죠. 80분이라는 종전 결과를 기억했다가 알고 보니까 훨씬 더 짧게, 즉 얘 80분을 단축시켜서 60분으로 갈 수가 있네. 그걸 찾는 순간 80분을 60분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즉 종전 결과를 계속 가지고 새로운 결과로 갱신한다. 이거야말로 사실 다이내믹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이내믹 프로그래밍이라는 것도 처음 주창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누구냐면요. 놀랍게도 넷 중 하나거든요. 예. 여러분 이름 4개 보이시죠? 벨만, 포드, 플로이드, 워셔. 누굴까? 누구게? 벨먼입니다. 예, 벨먼이 다이내믹 프로그램, 우리가 동적 계획법이라고 번역하는 그 프로그래밍 개념을 주창을 했어요. 아, 벨먼이 제시한 거구나. 자, 그런데 우리 다이내믹이든 그리디든 중요한 건 그거였어. 그리디는 욜로, 오늘만 산다. 지금 시점에서의 최적을 합한다라는 거였고요. 다이내믹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있던 거를 활용해서 작은 문제들을 해결해 나간다. 결국 큰 문제의 답을 찾게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풀었던 모든 방법론들은 사실 하나로 귀결할 수 있습니다. 뭐냐면 괜찮은 문제라고 귀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뜻이냐?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빅 O 노테이션, 정확히는 제가 빅 세타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빅 O 노테이션으로 간략히 표현했을 때 이건 없는 거 없었어요. 많아봐야 n의 세제곱? 그걸 n의 제곱으로 줄이려고 코드 바꾸고 막 했었잖아. 그랬지만 결국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모든 자료구조에서의 방법론들은 O, n의 세제곱, 빠르면 힙같이, 우선순위 q 같이 O, n, 로그 n과 같이 표현이 가능했죠. 근데 이런 것들은 모두 다항식 수준입니다. n3승은 다항식이죠. n 로그 n은 어차피 n제곱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n의 몇 승 정도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놈들을 우린 지금까지 봐왔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얘기하냐? P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다항 수준의 시간 내에 해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 근데 여러분 익히 들으셨겠지만 얘 반대격이라고 할 수 있는 게 NP, Non-Deterministic Polynomial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냐면은 다항 수준의 시간 내에는 해가 타당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는 있어요. 이게 지금 말이 살짝 다른 걸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항 수준의 시간 내에 해가 타당한지는 알 수 있지만 해 자체를 구할 수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NP 문제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왜 NP일까요? 해를 다항 수준에 찾는다라고 보장을 못하니까 not P 해서 NP라고 이해해 주시면 좀 직관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는 좀 표현이 다릅니다만. 자, 그런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건 제가 말씀드렸죠. 다 5n의 3승, 5n의 제곱, 5n, 로그 n 다 P예요. P. 쉬운 문제들인데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볼게요. 두 나라끼리 여행할 수 있는지를 제가 유형 그래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얘에서 얘를 이어드리면 걔가 무슨 뜻? 왼쪽 나라에서 오른쪽 나라로 여행 가능하다라는 뜻. 만약에 둘 다 있으면 이렇게 가든 이렇게 가든 상관없다는 뜻. 자, 그렇게 제가 유형 그래프를 복잡하게 드린다라고 했을 때 모든 나라를 한 번씩만 지나는 방법, 즉 세계 일주죠. 세계 일주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방금 NP가 not P로 편하게 해석할 수 있지만 실제 뜻은 좀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항 수준 시간 내에 타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말이 어려운데 이걸 보시면 좀 쉽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 답을 딱 주는 거예요. 야, 나 세계 일주하는 방법 알아. 니는 모르지? 나는 알아. 요렇게 가면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내가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쉽게 알 수 있어요. 왜? 그걸 왜 몰라? 얘에서 얘로 가면서 모서리가 있는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거는 다항 시간이죠. 뭐 5n 정도겠지. 그래서 우리가 n개짜리 길게 나라가 있을 때 야, 내가 이거 다 지날 수 있는지 없는지 솔루션을 줘. 그러면 그게 진짜인지 뻥인지는 다항 시간 내에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게 아니었어요. 솔루션을 띡 주고 야, 이게 세계 일주 방법이 맞는지 확인해봐.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었고요. 그래프가 있을 때 세계일주 경로를 내놔가 문제였거든요. 놀랍게도 그렇게 내놓는 거는 우리가 봤던 ON 제곱 이런 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가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은 n팩이에요. 즉 n개의 나라들을 그냥 다 줄 세워. 한중일미 있으면 한중일미 경로도 생각해보고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한중미일 경로도 생각해보고 한미중일 경로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24개 생각하면 답이 있겠죠. 근데 n팩은 다항 시간이 아니잖아요. n팩은 상당히 큰 시간 복잡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대표적으로 np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런 의문이 듭니다. 뭐 학자가 됐든 간에 아니면 학생이 됐든 간에 이렇게 문제, np 문제를 딱 마주했을 때 그런 의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사실 해법을 못 찾은 거지. 얘가 얘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앞서 살펴봤던 세계일주 문제가 대표적인 NP 문제거든요. 잘 해봐야 n팩토리얼, On팩토리얼, 즉 다항 수준 시간 내에 풀 수가 없잖아. 그래서 방금 봤던 세계일주 문제가 오른쪽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제가 진짜 단순 무식한 해법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린 거고 여기 계신 누군가가 진짜 멋들어진 알고리즘을 딱 고안해냈어. 이름까지 박아서. 그래서 ON제곱만의 세계일주 경로를 찾아. 그럼 P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해법이 없다는 게 아직까지 다항 해법을 못 찾은 거 아닐까? 다시 말해서 사실 모든 NP 문제, 되게 껄끄러워 보이는 문제는 그냥 이런 문제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게 아닌가를 못 풀었어요. 세상 누가 도전해도 못 풀었습니다. 얘를 풀면 뭐다? 구글에서 상금으로 아주 소소한 금액을 줍니다. 한 10억 정도를. 10억 정도를 준다고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PNP 문제가 해결된다. 즉 사실 모든 문제는 다항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라는 거에 대한 답을 내는 순간 우리가 생각하는 굉장히 많은 문제 상황들이 해결될 수 있다. 또는 뒤집힐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과학에서 또 알고리즘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또 더 깊이 설명드릴 수도 있는 내용인데 우리는 이 정도만 이 챕터에서는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구조에서 생각했던 대부분의 문제는 P구나. 왜? ON제곱, ON 로그 N 등을 따랐으니까. 근데 당장 이런 새로운 문제만 보더라도 NP고 결국 그게 P로 귀결될지가 컴퓨터 과학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문제다가 되겠습니다. 자, 가벼운 마음으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슬라이드만 쑥쑥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저희 정말 많은 걸음 달려왔습니다. 대단히 고생 많으셨고요. 자, 시간 복잡도라는 개념을 제가 최초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장 첫 주차, 저희 대면으로 마주했던 첫 주차에서 세타 등 여러 가지 시간 복잡도 표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국 우리 선에서 중요한 거는 식이 복잡하게 있을 때 그걸 빠릿빠릿하게 빅세타 표현으로 옮기는 게 좀 중요했지요. 예를 들어 이렇게 있다. 그러면 100이 중요하겠어? n이 얼마나 큰데 상수항 따위가 중요하겠냐? 라는 논리로 100과 7을 제거했고요. 그렇게 얘는 5n 로그 n, 밑에 놈은 5, 3의 n승과 같이 변형을 했다. 그게 사실 학부 자료구조에서는 좀 훨씬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링크드 리스트가 우리가 영광스럽게도 배웠던 첫 자료구조가 되겠습니다. 어떠한 데이터들이 있을 때 나 다음은 너 다음은 누구가 되는데 그게 나 다음 나 전엔 누구가 되면은 더블리 링크드 리스트 양방이 되고요. 나 다음 너 다음 누구 다음 어쩌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나로 돌아온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환형 서큘러 링크드 리스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스택은 워낙 그래도 비교적 단순한 개념이다 보니까 스택을 모르는 분들은 여기 안 계실 거예요. 아마도. 자, 그런데 스택에서 중요한 거는 이게 재귀와 직접 연관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함수를 재귀적으로 호출할 때 호출하는 그 순간에 스택에서 푸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나를 또 불렀네? 나를 또 불렀네? 나를 또 불렀네. 그러다가 리턴이 되면 함수 생명 절단이라고 했죠. 그럼 그제서야 팝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재귀 호출에서도 큰 문제에서 시작해서 작은 문제, 더 작은 문제, 모래알 문제 갔다가 모래알 문제가 먼저 해결되고 그 다음에 역으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쌓이다가 가장 마지막에 투입됐던 게 빠져나가는 스택의 원리와 재귀의 원리가 사실상 한 몸이었다라는 게 중요했고요. 시험에도 나왔죠.
자, Q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은 개념일지라도 환영 Q가 조금 까다로웠습니다. 우리가 그냥 Q를 쓰게 되면은 삽입이든 삭제든 한쪽에서 시간 복잡도를 상당히 불리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었는데 환형 Q를 만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삭제를 할 때 아, 너 사라져야 돼? 그럼 그냥 니를 없는 셈 치지 뭐. 프론트를 한 칸 옮기지 뭐. 라고 이렇게 프론트와 리어 인덱스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환영 Q와 같은 접근도 가능했다. 다만 치명적인 문제가 크기 고정이었죠. 자, 힙은 상당히 특수한 나무였습니다. 뭐 2진이든 3진이든 모르겠는데 어쨌든 2진 기준으로 힙의 경우에는 정렬이 반듯하게 돼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위의 층들은 완벽하게 자식들이 있고 아래층은 왼쪽 정렬이 돼 있는 이런 게 힙이었고 왜 이게 반듯하게 정렬된 게 중요한가? 그러면 사실 리스트로 접근을 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식이 막 오른쪽엔 있고 왼쪽엔 없고 그럼 절대 이렇게 못 표현하는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서 힙이다. 그리고 그 힙은 우선순위 Q를 구현하는 데 활용될 수가 있다. 왜? 루트, 즉 0번째 원소에 최대 혹은 최소가 들어간다는 게 보장이 되니까. 우선순위 Q는 이때 배우고 나서 잠깐 우리가 잊었다가 아 맞다. 다익스트라 등 여러 가지 방법론들을 구현할 때 우선순위 Q를 우리가 바로바로 써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진 탐색이라는 거는 결국 숫자들이 정렬된 상태로 가지런히 있을 때 반을 쪼개고 너 작니? 그럼 왼쪽만 볼게. 크니? 오른쪽만 볼게. 를 반복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구현한 게 BST, 이진 탐색 트리가 되겠고요. 45보다 작은 놈, 23보다 큰 놈, 38보다 큰 놈, 42보다 큰 놈, 43을 원소로 넣을 수 있다. 이런 게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아주 중요하죠. 우리 시험을 봐야 되는 내용들이니까. 이진 탐색 트리에서 우리가 균형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진 탐색 트리가 예를 들어 10, 20, 30, 40, 50, 60 줄줄이 소세지로 되어 있는 건 최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검색하는 데 있어서 모든 원소를 다 도는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로그 n이라는 이 높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트리를 생각해 보는데 균형을 어느 관점으로 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정도로 나눠볼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하나 더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AVL 트리가 되겠습니다. 얘는 균형을 왼쪽 오른쪽 시소 게임으로 봤어요. 밸런스 팩터라는 시소 게임으로 봐서 아 41의 균형 얘 왼쪽으로는 3스텝 갈 수 있고 오른쪽으로는 2스텝 갈 수 있잖아. 그럼 BF1이네. 그런 식으로 BF 값을 계산했을 때 야 균형이 2가 돼? 마이너스 2가 돼? 시소 게임이 무너지면 출동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AVL 트리였고요. 레드블랙은 좀 특이했습니다. 얘는 애초에 적과 흑으로 균형을 유지한다라는 건데 잘 나가다가 우리가 레드가 연속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대표적인 알비트리인 게 흑은 연속되더라도 흑 단장 연속되죠. 적은 연속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만 하면 균형이랑 아무 관련이 없거든요. 어떻게 균형이 맞냐? 경로, 즉 33에서 밑단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밑단을 택하든 간에 무조건 블랙수가 같다. 야 얘도 3개. 이것까지 포함하겠습니다. 얘도 3개. 얘도 3개. 어휴 신기하네. 그러면 결국 균형이 맞지 않겠냐가 레드블랙 트리의 논리였습니다. B트리를 봤죠.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실전에서는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되는 트리인데 저희는 이론적으로 좀 가벼운 마음으로만 봐도 되기 때문에 살짝만 살펴보았습니다. B트리라는 건 왜 굳이 하나의 장소에다가 하나의 노드에다가 데이터를 하나 넣어 라는 논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2개를 넣을 수도 있다. 2개를 넣게 되면 자식은 반드시 3이 있어야 된다. 리프를 제외하고 2개라면 자식이 3. 이런 경우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m이 3인 B트리다라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가질 수 있는 최대 자식수가 얼마냐? 그게 결국에는 사실 1 차이로 뭐에 비례한다? 가질 수 있는 데이터의 종류가 얼마나 되냐에 비례한다. 이게 B트리의 원리였고요. 27을 찾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27은 3바 중에서 33보다 작으니까 여기로 가네. 2바 중에서 24보다 크니까 여기로 가네. 이렇게 27을 찾을 수 있었다가 B트리의 논리였습니다. 해시테이블도 참 중요했죠. 해시테이블은 우리가 아주 강력한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애초에 인덱스에 바로바로 데이터가 저장되고 슉슉 꺼내오는 거는 우리 일도 아니다라고 이미
중간고사 범위 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만 하면은 완벽해요. 삽입, 삭제, 탐색 이런 거에 끝내주게 좋은 성능을 자랑한다. 문제는 뭐냐면 완벽할 수가 없다. 충돌이 발생한다라는 거였습니다. 충돌을 회피하는 과정에서는 오픈 어드레싱을 사용할 수도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블 해싱을 제가 가장 어려운 예시다 보니까 가지고 왔어요. 자꾸 이렇게 뭐 리니어로 프로빙을 하든 쿼드러틱으로 프로빙하든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니까 해시 함수를 그냥 2개 써야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첫 번째 해시 함수대로 데이터를 넣어요. 근데 겹친다. 그러면은 충돌이 발생하는 순간 두 번째 해시 함수를 가동시키는 거. 이게 더블 해싱, 이중 해싱이 되겠습니다. 위상 정렬 살펴보았죠. 그래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저희가 뭐 자주 살펴봤으니까 패스하고, 위상 정렬의 경우에는 선수 과목 졸업으로 비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료 구조 앞에 전산 수학이 붙었다라는 거는 이 방향으로 붙었다라는 거는 전산 수학을 안 듣고 자구를 들을 수 없다라는 거를 의미합니다. 그걸 고려했을 때 우리가 졸업하기 위해서는 뭐뭐뭐를 순서대로 들어야 되냐. 요 순서로 들을 수도 있지만 이러한 토폴로지컬 정렬의 종류, 가지수, 케이스는 여러 가지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 중에서 하나를 찾는 과정은 우리가 살펴보았죠. 어떻게? 진입 차수를 고려해서. 그래프에서 논의한 거, 요거는 깔끔하게 한 슬라이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이 배웠어요. 여러분 진짜 고생 많으셨고요. 자, 그래프에서 할 수 있는 문제가 3가지인데 첫 번째, 최소 신장 트리, 가장 값싼 공사 얼마인데 를 위해서는 하나의 정점에서 출발하는 프림 혹은 모서리별로 따따따 사이클 생기면 안 돼. 크루스칼이 있었고요. 가장 실생활과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최단 경로 문제. 야, 집에서 소방서 어떻게 가야 돼? 라고 했을 때 다익스트라는 프림의 복사판이었다. 그리고 다익스트라는 중요한 거는 애초에 하나를 고정하고 또 하나를 고정하고 하는 과정을 반복하기 때문에 음의 가중치를 고려하면 절대 이걸 쓰면 최적화가 보장이 안 된다. 운에 얻어 걸릴 수는 있겠지만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벨먼포드나 플로이드 워셔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벨먼포드는 이터레이션이 핵심이었어요. 라운드를 거치면서 야, 집에서 경찰서 학교 갈 수 있어? 오케이. 야, 경찰서에서 여기 갈 수 있어? 오케이. 그럼 갈 수 있는데 한 스텝씩 다 밟으면서 뭐 한다? 계속 경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N-1라운드, 노드가 N개일 때 N-1라운드만 거치면은 오호라, 최적이 보장이 되는구나. 왜 그랬죠? 노드가 N개라면은 우리가 4모서리만 거치는 게 최적이지 5모서리를 거치는 순간, 노드가 5개일 때 5모서리를 거치는 순간 애초에 사이클이 있거나 비효율적이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니까. 그래서 N-1라운드를 거쳤던 거 기억이 날랑말랑합니다. 플로이드 워셔 같은 경우에는 코드로 봤을 때 굉장히 간단했어요. 근데 원리는 뭐다? 경유지를 거쳐야 최적이 됩니까? 지금 이대로가 최적이 됩니까? 사실 나 모두 5개의 노드 모두는 경유지의 후보가 되거든요. 그게 플로이드 워셔이었습니다. 오늘 배운 포드 풀커스는 말할 필요도 없지요. 흐름은 흐름대로 다 찾는다. 눈에 보이는 흐름 다 그리세요. 편하게 그리세요. 다만 반대쪽 취소도 가능하다라는 거는 생각해 주세요라는 겁니다. 자, 자구는 여기까지고요. 자구 수강한 이후에 학습 방향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자구랑 쌍둥이 과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알고리즘의 경우에는 여러분이 문제에 접근하는 패러다임을 오늘도 간단히 말씀드렸고 사실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것들이 문제였어요. 시간 복잡도를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트리를 좀 더 효과적으로 쓰고 싶은데 최단 경로를 찾고 싶은데 다 문제거든요. 그 프로블럼 시츄에이션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효과적으로 풀 수 있을까가 궁금하신 경우는 또는 전피를 채워야 하시는 경우는 알고리즘을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들어야 되죠. 들어야 되고. 동적 계획, 오늘 말씀드린 것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으로 알고리즘에서 등장합니다. 이걸로 거의 3주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동적 계획으로 아주 많은 문제들을 아주 편하게 풀 수가 있어요. 시간 복잡도를 낮추는, 동일하게 하더라도 n3승을 n제곱으로 낮추고 그걸 n로그 n으로 0까지 끌어모아 낮추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알고리즘에서 학습을 하실 거고요. PMP에 대해서도 좀 심도 있게 이해해 보실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이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데이터의 관계성, 데이터의 서로의 관계에 주목해서 데이터를 실제로 우리가 흔히 DB라고 얘기하잖아요. 데이터를 어떻게 적재하고 활용하는지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DB를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는 아주 중요한 교과목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지리 언어, 뭐 SQL이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이 지리 언어, 쿼리 언어를 기반으로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구현하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해시 테이블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아주 작은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렇게 칸들이 있어서 창고에다가 사람 이름을 넣는 것처럼 여기서 아주 많이 확장을 해서 실제로 DB에서 인덱스 다룰 때 해시 테이블을 씁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 출발해서 야 이거 DB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나아가서 DB가 어떻게 응용될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하는 분들은 들으셔도 좋겠죠. 비전공자여도 사실 뭐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은 계산이로는 좀 무리긴 하지만 앞에 두 개는 비전공자여도 도전을 해볼 수 있는 정도의 교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시간 복잡도, 타임 컴플렉시티를 넘어서 이 언어 자체에 대해서 좀 형식적이고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저희는 사실 파이썬을 썼고 파이썬은 구조적으로 엄밀성이 뛰어나고 배울 만한 언어다라기보다는 극 활용성에 초점이 맞춰진 언어라고 봐야 되거든요. 좀 편한 언어. 그러기 때문에 이건 약간 C나 자바 쪽을 더 다루는 분들이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어 자체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이해하고 빅오, 빅 오메가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하는 분들은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서 계산이론 교과목을 다룰 수 있겠습니다. 이게 제가 아는 바가 맞다면 고려대에서는 2학년으로 개설이 되어 있는데 2학년 치고 난도가 전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여기서는 계산 복잡도 그리고 계산 가능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겠고 문맥 자유 언어, 튜링 기계, 표준 튜링 기계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관심 있는 분들은 다양한 과목을 들을 수가 있겠고요. 저는 이 중에서 뭐를 맡을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항상 이쯤 되면 너무 궁금한 게 다음 학기에 뭘 할지가 좀 궁금한데 모르겠습니다. 제가 전해 받은 게 없습니다만 여러분을 또 가능하다면 다시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을 자료 구조에서 다시 보면 안 되죠. 예, 여기서 다시 보면 여기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다시 볼 학점을 얻는 게 아주 쉽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좀 최대한 넉넉하게 드리기 때문에 앉아서 시험장에 모셔서 최선을 다하신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동안 참 고생이 많으셨을 겁니다. 자료 구조 자체가 저희 강좌가 다루는 범위가 좀 방대하기도 하고 뭐 개인적으로 뭐 여러 사정으로 학업에 지장이 있는 분들도 있었을 거고 어려움이 있었을 거고 시험에서도 또 아쉬운 결과를 얻은 분들이 있었을 텐데 여러분 이 자리에서 14주 마친 것 자체가 굉장히 대견합니다. 일단 거기서 박수 한번 주고 시작을 할까요? 아주 잘 하신 겁니다. 저희가 훨씬 더 많은 범위, 평소보다, 그러니까 평균적인 과목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도 여러분이 잘 따라오셨다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표하고 싶고요. 특별히 이번 학기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좀 심각했습니다. 응급실을 2번이나 가고 코로나 확진되고 하는 과정에서 그게 제일 고통스러웠어요. 막 녹화하는 과정에서 목소리가 안 나오거나 하는 그럴 때 참 고통스러웠는데 여러분이 열심히 따라오시는 여러분 생각해서 많이 좀 버텼습니다. 그래서 정말 고맙다. 또 걱정해 주신 분들도 고맙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고요.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느 강좌에서 만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가능하면 좀 여러 강좌에서 이 뵀던 분들을 또 만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학기가 됐든 언제가 됐든 저희가 더 높은 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는 분들은 남아주시고요. 저희 다음 주 시험인 거 잊지 마시지요. 여기서 종강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